편지가 왔습니다. 첫 번째 편지. 친애하는 어터스. 이 편지가 자네 손에 들어갈 쯤에 나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. 이것은 내가 미리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이네. 하지만 종말은 확실하게 또 빨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네.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,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상황에 따른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지. 그러니 가서 우선 레니언이 자네에게 줄 거라고 내게 말했던 그 편지를 읽게. 그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내 고백을 듣도록 하게. 자네의 우정을 누릴 자격이 없는 불행한 친구 헨리 지키. 두 번째 편지. 나는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네. 건장하고 부지런한 성격인데다 현명하고 선한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즐겼네. 그래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명예롭고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지. 내 최악의 결점은 경박하고 참을성 없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성격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보통 행복했지. 하지만 나는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싶다는 욕망, 대중 앞에 섰을 때 남달리 진중한 표정을 짓고 싶다는 그 오만한 욕망과 그처럼 경박한 성향을 절충하기가 어려웠어. 그래서 내 쾌락을 감추게 되었고 성숙한 연령에 이르러 주변을 둘러보고 내 상승한 지위를 생각해 볼 즈음에는 이미 심각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였네.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저지른 정도의 실수는 자랑을 했겠지.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고결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 내 오류들을 거의 병적인 수치심으로 바라보고 감추었네. 그렇게 심각하게 이중적인 인간이기는 했지만 나는 위선자라 할 수는 없었네. 내 양면은 둘 다 아주 진지했기 때문이지. 나는 절제를 벗어 던지고 수치스러운 일에 덤벼들 때나 밝은 대낮의 지식 향상이나 슬픔과 고통의 경감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나 모두 나 자신에게 충실했거든. 나는 매일매일 내 지성의 양면, 즉 도덕적인 면과 지적인 면에 대한 진실에 조금씩 더 다가갔네. 그런데 결국은 그 진실의 일부만 발견함으로써 무척 끔찍한 난파에 처할 운명이었지. 그 진실이란 인간은 참으로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사실이었네. 내가 둘이라 말하는 것은 내 지식이 도달한 지점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지. 다른 연구자들이 내 뒤를 분명히 이을 것이고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나를 앞지르겠지. 그렇게 되면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각양각색의 조화되지 않은 독립적인 개체들이 모인 정치적 조직체로 밝혀지게 될 거라고 난 감히 추측하네. 나는 성격상 단 한 가지 방향으로만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전진해왔네.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인간 안에 철저하고 원초적인 이중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게 되었지. 그런데 내게는 일찍이 그 두 요소의 분리를 일종의 유쾌한 백일몽처럼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었어. 만일 각각이 분리된 몸에 깃들 수만 있다면 참을 수 없는 그 온갖 고통 없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을까? 불의한 것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에서 해방되어서 제 길을 가는 것이고 정의로운 면은 그것대로 선행을 즐기며 더 이상 그 이질적인 불의한 것에 위험 없이 정직한 길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. 나는 이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실험을 할지 한참을 망설였다. 그런 실험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. 정체성이라는 요새를
강력하게 재조정하고 흔들 힘을 가진 약, 그 약을 조금이라도 지나치게 쓰거나 적절치 않은 순간에 쓰는 경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말살시킬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. 하지만 특별하고 심오한 발견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유혹이 마침내 막연한 경고를 이겨냈다. 지독한 고통이 뒤따랐어. 뼈가 옥신거렸고 끔찍한 구역질이 났고 그가 태어나는 순간이나 죽는 순간에도 더할 수 없는 영혼의 공포에 사로잡혔다. 이윽고 고통이 신속하게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뒤처럼 정신이 맑아졌다. 뭔가 기이한 감각이 찾아왔어. 그 새로움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 새로움으로 인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한 느낌이 찾아왔지. 내 육체가 더 젊고 가볍게 느껴졌고 행복했어. 내 안의 무모함, 공상 속의 물레방아처럼 무질서하게 도는 감각적 이미지의 조류, 의무감이라는 감옥에서의 그 해방감, 미지의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 느껴졌지. 이 새로운 삶의 첫 숨을 들이키던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이 훨씬 더 사악한 존재, 10배는 더 사악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, 원죄에 속박된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지.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나는 살금살금 복도를 지나 내 방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을 보았다. 그 약물의 작용은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었어. 악마적이지도 신성하지도 않았지. 그것은 다만 내 기질이라는 감옥의 문을 흔들었어. 그러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감옥의 포로들처럼 밖으로 뛰쳐나온 거야. 그 시간에 내 미덕은 잠든 반면 내 악한 면은 야망에 차 깨어있다가 재빨리 기회를 잡은 거지. 결국 뛰쳐나온 것은 에드워드 하이드였어. 이제 나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두 가지였지. 하지만 그중 하나는 전적으로 사악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똑같은 헨리 지킬. 이미 개선과 교정을 포기한 저 부조화스러운 호남무였어. 그래서 저울추는 악한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되었지. 이제 이 두 가지의 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키를 선택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몰래 즐겨왔고 이제서야 내놓고 용인하던 그 흥미를 전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. 반면 하이드와 운명을 같이 한다면 수많은 희망을 포기하고 영원히 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친구를 잃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었지.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저울 양쪽의 무게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야. 그러나 이 저울질에는 또 다른 고려사항도 있었어. 지킬은 금욕을 하게 되면 무척 괴로울 테지만 하이드는 그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겠지. 이런 내 상황은 특이하긴 했지만 이 같은 논쟁과 조건의 저울질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되고 평범한 것들이기도 하다. 벌벌 떨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거의 동일한 유혹과 경고가 계속 주어지지 않나? 나 역시 보통의 인간들처럼 선한 쪽을 택했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힘은 부족했다.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헨리 지킬이 자신의 생각을 하고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야. 그러니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이 글을 마치고 지금부터 30분 후에 내가 다시 그리고 영원히 그 증오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면 나는 의자에 앉아 벌벌 떨며 울고 있거나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위협적인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방을 계속 서성댈 거야. 하이드가 결국 교수돼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해방시킬 용기를 발견할 것인지는 하느님만 아시겠지. 나는 관심이 없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죽는 시간이고 이후의 시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니까. 이제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이 참회록을 봉하며 불행한 헨리 지킬의 삶을 마감하려 한다.